신의 그림자 아래에서 왕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배가 비어갈수록 신의 권위도 썩어갔죠. 혁명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는 정의를 외쳤고 누군가는 복수를 꿈꿨죠. 광장은 피로 물들고 단두대는 매일 돌아갔습니다. 자유를 외치던 목소리는 어느새 공포로 변했습니다. 모두가 평등을 원했지만 그 평등은 너무 잔혹했죠. 한 나라의 몰락이 아니라 한 시대의 붕괴였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세계가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프랑스 혁명, 인류를 다시 쓴 피의 서막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프랑스였을까요? 18세기 말 유럽에서 가장 강력하고 문화적으로 발달한 나라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화려한 궁정 문화와 예술의 꽃을 피웠던 이 나라에서 왜 그토록 잔혹한 혁명이 일어났을까요? 답은 바로 극심한 사회적 모순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사회는 철저한 신분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제1신분인 성직자, 제2신분인 귀족,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제3신분, 흥미롭게도 인구의 98%를 차지하는 제3신분이 모든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실질적인 부와 권력을 독점한 상인 2%는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죠. 이런 불평등한 구조가 수백 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신성한 질서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대리인이고 귀족은 태생적으로 고귀한 혈통을 가졌으며 평민은 순종해야 할 운명이라는 믿음 체계가 사회 전체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이런 믿음의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등장한 것이죠. 볼테르는 종교적 권위의 의문을 제기했고 루소는 사회 계약론을 통해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새롭게 해석했습니다. 몽테스키웨는 권력 분립의 필요성을 주장했죠. 특히 중요한 것은 비드로와 달랑베르가 편집한 백과전서였습니다. 이 방대한 지식의 집합체는 전통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성과 과학적 사고를 통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계몽주의 정신이 프랑스 지식인들 사이에 확산되었죠. 살롱 문화를 통해 이런 새로운 사상들이 귀족과 부르주아 계층에게 전파되었고 점차 기존 질서에 대한 의문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사상의 변화만으로는 혁명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경제적 위기였습니다. 프랑스는 오랜 전쟁으로 인해 막대한 부채를 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7년 전쟁과 미국 독립전쟁 지원으로 국가 재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자 지급에만 사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루이 16세가 즉위했을 때 프랑스의 상황은 이미 절망적이었습니다. 젊은 왕은 정치적 경험이 부족했고 결단력도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아내 마리 앙투아네트였죠. 오스트리아 출신인 그녀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외국인 왕비로 이식되었고 사치스러운 생활로 인해 적자 부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왕실의 무능함과 사치는 백성들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특히 1780년대 후반에 닥친 흉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죠. 빵값이 폭등하면서 도시 서민들의 생활은 극도로 어려워졌습니다. 파리에서는 빵을 구하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고 때로는 폭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계 소득의 50% 이상이 빵값으로 나가는 상황이었는데 흉작으로 인해 이 비율이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루이 16세가 선택한 해결책은 삼부의 소집이었습니다. 1614년 이후 175년 만에 열리는 삼부회는 각 신분의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투표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삼부회는 신분별로 하나의 표를 가졌습니다. 즉 성직자 1표, 귀족 1표, 제3신분 1표였죠. 이는 인구 비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불공정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제3신분은 인구의 98%를 차지하면서도 단 하나의 표만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3신분 대표들은
이런 불공정함에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개별 투표를 요구했지만 왕과 상위 신분들은 이를 거부했죠. 결국 제3신분 대표들은 독자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1789년 6월 17일 그들은 스스로를 국민의회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혁명적인 행위였습니다. 왕의 권위에 도전하고 국민 주권의 원리를 선언한 것이었죠. 루이 16세는 이에 맞서 국민의회 회의장을 폐쇄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6월 20일 베르사유 궁의 테니스 코트에서 역사적인 서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국민의회 대표들은 새로운 헌법을 제정할 때까지 해산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죠. 이것이 바로 테니스 코트 서약입니다. 이 순간부터 프랑스 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회의 지도자들 중에는 훗날 혁명의 핵심 인물이 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막시밀리앙 로베스피에르는 아라스 출신의 젊은 변호사였고, 조르주 당통은 파리의 열정적인 연설가였죠. 또한 미라보 백작과 라파에트 후작처럼 귀족 출신이면서도 개혁을 지지하는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자코뱅 클럽이라는 정치 결사를 조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건한 개혁을 추구했지만 점차 급진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죠. 자코뱅들은 공화정을 지향했고 왕정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파리의 상황은 점점 긴박해지고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군대를 베르사유와 파리 주변에 집결시켰습니다. 이는 국민의회를 해산시키고 개혁 세력을 진압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죠. 시민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7월 11일 왕이 개혁파 재무장관 자크 네케르를 해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케르는 시민들에게 인기가 높았던 인물이었죠. 이 소식은 파리의 폭동의 불씨를 당겼습니다. 시민들은 왕이 반동적인 정책으로 돌아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감정은 곧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7월 12일부터 파리 곳곳에서 시위와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시민들은 무기를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졌죠. 특히 앵발리드에서는 대포와 총기 수만 점을 탈취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는 있어도 화약이 부족했습니다. 그 화약이 보관된 곳이 바로 바스티유 감옥이었죠. 바스티유는 단순한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왕정의 전제 정치를 상징하는 건물이었습니다. 왕의 명령 한 장으로 누구든지 재판 없이 이곳에 갇힐 수 있었거든요. 7월 14일 아침 수백 명의 파리 시민들이 바스티유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요새의 지휘관 드 로네에게 항복을 요구했죠. 하지만 협상은 결렬되었고 결국 무력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바스티유 공격은 예상보다 치열했습니다. 요새의 방어력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민군에 합류한 정규군 병사들의 도움으로 결국 바스티유는 함락되었습니다. 드 로네 지휘관은 살해되었고 그의 머리는 창끝에 꽂혀 파리 거리를 행진했죠. 바스티유 함락은 상징적 의미가 컸습니다. 왕정의 상징이 무너진 것이었죠. 이 사건은 혁명의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폭력이 혁명의 수단으로 정당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온건파들도 이런 폭력적 방법을 묵인하거나 심지어 지지하기 시작했죠.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장폴 마라였죠. 의사이자 과학자였던 그는 피부병 때문에 항상 욕조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펜은 날카로웠죠. 그가 발행한 신문 인민의 번은 파리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간행물이 되었습니다. 마라의 글은 극도로 선동적이었습니다. 그는 귀족과 성직자들을 인민의 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모조리 제거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1000명을 죽여라. 그것도 부족하면 1000명을 더 죽여라 라는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편 국민의회에서는 중요한 문서가 채택되고 있었습니다. 1789년 8월 26일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발표된 것이죠. 이 선언서는 자유, 평등, 박애의 원리를 천명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는 혁명적 사상이 공식화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서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인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남성만을 의미했거든요. 여성과 노예들은 여전히 권리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서는 전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일반 민중들에게는
추상적인 권리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중요했습니다. 빵값은 여전히 높았고 식량 부족은 계속되었죠. 사람들은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이 왕과 왕비가 베르사유에서 현실과 동떨어진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789년 10월 5일, 파리의 여성들이 직접 행동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몇백 명에 불과했지만 베르사유로 향하는 행진 과정에서 수천 명으로 불어났죠. 그들의 요구는 간단했습니다. 빵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행진에는 어부들과 시장 상인들, 세탁부들이 주축이 되었는데 이들은 모두 생계 문제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던 계층이었습니다. 베르사유에 도착한 여성들은 왕궁을 에워쌌습니다. 일부는 궁 안으로 침입하여 마리 앙투아네트를 찾아다녔죠. 왕비는 간신히 비밀 통로를 통해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왕실 근위대 몇 명이 살해되었고 그들의 머리 역시 창끝에 꽂혔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가족과 함께 파리로 이주하기로 했죠. 10월 6일, 왕실 일가는 민중들에게 에워싸인 채 파리로 향했습니다. 이는 왕권의 몰락을 상징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파리로 온 왕은 사실상 민중의 감시하에 놓였습니다. 튜르리 궁에 거주하게 된 루이 16세는 더 이상 절대 군주가 아니었죠. 그는 헌법 군주제 하에서 제한된 권력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해외에 있는 형제들과 연락하며 반혁명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죠. 또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등 외국의 개입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1791년 6월, 루이 16세는 마침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마차를 타고 국경 지역인 바렌으로 향한 것이죠. 하지만 이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도중에 신분이 발각되어 파리로 강제 송환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왕의 얼굴이 화폐에 새겨져 있어서 우체국장이 알아본 것이 발각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바렌 사건은 왕에 대한 민중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루이 16세를 배신자로 여기기 시작했죠. 공화주의 세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왕정 폐지를 더욱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다른 왕국들은 프랑스 혁명을 우려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혁명 사상이 자국으로 전파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죠. 오스트리아의 레오폴드 2세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비렐름 2세는 1791년 8월 필리츠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프랑스 왕정 복구를 위한 공동행동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외국의 위협에 직면하자 프랑스 내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혁명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특히 지롱드파 정치인들은 적극적인 전쟁론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통해 혁명 정신을 유럽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792년 4월 20일, 프랑스는 마침내 오스트리아에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는 유럽 전체를 휩쓸 대전쟁의 시작이었죠. 처음에는 프랑스군이 연전연패했습니다. 훈련도 부족하고 사기도 낮았거든요. 많은 귀족 출신 장교들이 망명을 떠난 상태였기 때문에 군대의 지휘 체계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전쟁 상황이 악화되자 파리의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내부의 적들이 외국과 내통하고 있다고 의심했죠. 특히 왕과 왕비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가 오스트리아에 군사 기밀을 누설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1792년 8월 10일, 마침내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파리의 민중들이 튜르리 궁을 습격한 것이죠. 왕실 근위대는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결국 궁은 함락되었습니다. 루이 16세와 가족들은 국민의회 의사당으로 피신했지만 사실상 체포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8월 10일 사건 이후 왕권은 정지되었습니다. 임시정부가 구성되었고 새로운 의회인 국민공회 선출을 위한 선거가 실시되었죠. 이때부터 프랑스는 사실상 공화정이 되었습니다. 국민공회에서는 왕의 처리 문제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온건파인 지롱드파는 왕을 추방하자고 주장했지만 급진파인 산악파는 사형을 요구했죠. 로베스피에르는 왕은 살 수 없다, 조국이 살려면이라는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1793년 2월 21일, 루이 16세는 결국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프랑스 왕정 10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린 것이죠. 왕의 처형은 유럽 전체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각국은 프랑스를 왕을 죽인 나라로 규탄했습니다. 왕의 죽음 이후 혁명은 더욱 급진화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가 이끄는 자코뱅파가 권력을 장악했죠. 그들은 공화국의 적을 색출하여 제거하는 대숙청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어 혁명재판소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냈습니다. 귀족과 성직자뿐만 아니라 혁명에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모든 사람이 처형 대상이 되었죠. 심지어 혁명 동지들도 서로를 고발하고 처형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단순한 고발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었고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했습니다. 1793년 10월에는 마리 앙투아네트도 단두대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프랑스 최고의 권력자였던 왕비는 오스트리아 암컷이라는 모독적인 별명으로 불리며 민중의 증오를 받았죠. 그녀의 죽음은 구체제의 완전한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공포 정치 기간 동안 약 17,000명이 공식적으로 처형되었습니다. 하지만 감옥에서 죽거나 재판 없이 살해된 사람들을 포함하면 희생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프랑스 전역이 피비린내 나는 숙청의 광풍에 휩싸였던 것이죠. 파리에서만 하루에 수십 명씩 처형되는 날들이 계속되었고 단두대는 혁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인 공포 정치도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차 지쳐갔고 로베스피에르 자신도 권력 투쟁에서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1794년 7월 27일 마침내 로베스피에르도 자신이 그토록 많이 사용했던 단두대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죽음과 함께 공포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후 총재정부 시기를 거쳐 결국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라는 걸출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혁명의 성과를 유럽 전체로 확산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제국을 건설했죠. 프랑스 혁명이 인류사에 미친 영향은 실로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국민 주권이라는 개념을 확립했죠. 왕의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동의에 기반해야 한다는 사상이 널리 퍼졌습니다. 이는 근대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자유, 평등, 박애라는 이념은 전 세계 혁명운동의 기치가 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운동,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혁명, 심지어 20세기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탈식민 운동까지 모두 프랑스 혁명의 영향을 받았죠. 경제적으로도 프랑스 혁명은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봉건제의 잔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자본주의적 시장 경제가 확립되었거든요. 토지 소유권이 명확해지고 상공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었습니다. 이는 19세기 프랑스의 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반이 되었죠. 사회적으로는 신분제의 철폐가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출생에 따른 특권이 사라지고 능력에 따른 사회적 이동이 가능해졌죠. 교육의 기회도 확대되었고 과학과 기술 발전도 가속화되었습니다. 매트릭 시스템의 도입, 공교육 제도의 확립 등 근대적 국가 시스템의 기초가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의 어두운 면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극단적인 폭력과 테러가 정치적 수단으로 정당화되었거든요. 이는 후에 20세기 전체주의 체제들이 참고한 선례가 되기도 했습니다. 혁명의 이름으로 자행된 대량 학살은 인류에게 큰 교훈을 남겼죠. 또한 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는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국민 통합과 근대 국가 건설에 기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배회주의와 제국주의의 씨앗이 되기도 했습니다. 혁명군이 유럽 각지로 진출하면서 해방자와 침략자라는 이중적 성격을 보인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통해 우리는 사회 변혁의 복잡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목표를 가진 운동이라 할지라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급진적인 변화는 종종 극단주의와 폭력을 동반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혁명이 인류 문명 발전에 미친 긍정적 영향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기본권에 대한 인식, 법 앞의 평등,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많은 가치들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 확립되었거든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민주주의 사회도 결국 프랑스 혁명의 유산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지금도 완벽하지는 않죠. 하지만 적어도 모든 인간이 존엄하고 평등하다는 기본 원칙만은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우리는 변화의 필요성과 동시에 그 위험성도 깨달아야 합니다. 사회개혁은 필요하지만 그 방법과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폭력에 의존한 급진적 변화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혁명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항상 간극이 존재한다는 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유, 평등, 박애라는 숭고한 이념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여성과 식민지 주민들은 여전히 차별받았죠. 이는 사회 변혁이 단순히 정치 체제의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프랑스 혁명은 역사가 결코 직선적으로 진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혁명 후에도 나폴레옹의 제정, 왕정 복고, 7월 혁명, 2월 혁명 등 수많은 정치적 격변이 계속되었거든요. 진정한 민주주의의 정착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역사적 경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